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에코사이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살인입니다. 생태 살인, 생태 살해. 예. 이게 에코사이드를 이제 어디 잘 보여? 요거 불을 좀 끌 수도 없나?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여요. 예. 에코사이드라는 그런 생태 학살, 생태계와 학살의 합성으로서 인간에 의한 대규모의 고의적 무분별한 환경 파괴 행위로 향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다루는 5대 국제범죄, 학살, 반인도 범죄 등에 포함될 예정이고, 생태계 파괴, 오염, 기후위기 유발 등으로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범죄를 규정하는 게 바로 에코사이드라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드릴 게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살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 러시아군이 점령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큰 댐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행강 댐이 6배 되는 댐이에요. 소행강 댐이 27억 톤이거든요. 제가 소행강 댐에 같이 직접 배를 타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에서 6배 되는 댐을 러시아군이 그걸 폭발을 했어요. 안에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중동 이란 전쟁, 그 외에 이제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에서 2025년도에 일어난 산불, 말리부가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열대우림, 대규모 불목, 그 다음에 기름 유출 같은 거, 기후 유발하는 것도. 사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와서 들었으면 참 좋은데, 그 왜 사기가 아니냐 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세상의 변화는 지금 오늘 현재 시대 때 세상의 변화는 여기 있는 도시화, 그 다음에 인구가 우리가 점점 고령화로 돼 가잖아요. 그 인구가 증가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재해가 심화되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인류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날 과학기술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해서 AI가 있지 않습니까?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I 시대가 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온갖 변화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지난번에 제가 호주에 가니까요. 플라스틱 봉지를 이제 시장에 가면 봉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얇은, 너무 얇아서 이래 싸기에 힘들 정도로 얇은 플라스틱 봉투를 호주에서는 사용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호주 주위에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죽어간대요. 배를 갈라보니까 안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플라스틱 사용해야 돼서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간대요. 불법으로. 두 번째는 나무를 한 그루 베는데, 내가 그것도 산에 가서 나무 베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베는데, 나무 한 그루 베는데 1천만 원 벌금요. 나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난 요번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앙이 일어났는데, 변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연세대학교 출신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연세대학교 교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우리 본관, 연세대학교가 이과대학이 2025년도 제가 참여하고 왔는데 110주년 기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교는 한 115년 됐어요. 이 100년이 훨씬 지난 이 건물이 아주 그대로 본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1층, 2층, 3층, 여기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강의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적도 있는데, 그대로인데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에코사이드가 어떻게 나왔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님이 에코사이드를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23세. 교황 바오로,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에코사이드 위험성을 깊이 우려해가지고 환경 파괴를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걸 우리가 파괴를 시키고 있다. 이걸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바로 요한 교황님이라고요. 이 교황님의 말씀을 그 다음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따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현재 교황님이 레오인데, 레오는 미국 출신이잖아요. 레오 교황님도 현재는 오히려 이 교황님보다 더 기후변화를, 이거는 인류가 이런 기후변화를 변화를 시키는 데서는 아니다. 또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현재 가톨릭 교회에 있는 그 레오 교황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가톨릭 신자입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이 교황님이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명동성당에 있는 천주교 대교구청에 있는 천주교에 있는 이 우리나라 교구청에서는 이 에코사이드가 교황님이 말씀하신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참 너무 종교만 빠지다 보니까 이런 걸 또 모르는 그런 그 종교인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사이드 정의는 했는데 뭐 여기는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심각한 결과로 에코사이드 생태계 사례와 합성으로 구성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이제 에코사이드 현재는 말이죠.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일어났지만 과거에는 기후가 더워졌다가 차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차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기가 지금은 따뜻한 기가 아니고 더워진 기고 따뜻한 온난기가 역사 시대 이후에 나타난 게 두 번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로마 온난기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중세 온난기인데 중세 온난기는 AD 그러니까 약 한 뭐 600년에서 시작해가지고 1300년까지 계속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한 800년 정도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세가 너무 적당한 비가 오고 날씨도 적당하게 춥고 적당하게 따뜻하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 지구도 이제 가끔 이제 변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지를 한 분이 안 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때 1350년경에 화산이 엄청나게 지구상에 많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뭡니까? 바로 미세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산재는 그냥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은 성층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대륙권인데 대륙권 위에 성층권이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성층권에 화산재가 쫙 퍼져 있어요. 이게 가라앉는 데는 적어도 한 3년 내지 4년이 걸려요. 그 동안에 햇빛을 다 반사를 시켰다고, 레디에이션을. 그러니까 추워졌어요. 추워졌다 해도 지구 평균 기온에 보다 15도인데 한 1도 정도, 14도, 아니 13.5도 정도, 1도 내려갔는데 평균 온도가 1도 내려갔지만 이 댐핑하는 거, 뭐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춥고 추운 거는 좋은데 오늘날 다 아시다시피 인류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요. 첫째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풍부하고 두 번째는 전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호르무즈 사건도 전력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물로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날씨가 추운데 와가지고 이 계속 추우니까 하늘에 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비는 안 와요. 그래서 나온 게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나온 게 이런 엄청난데 그때가 가뭄. 그러니까 가뭄이니까 못 먹고 살았죠. 그 가뭄 기근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가 한국입니다. 사실. 이조 시대 때 1338년인가 그때 이 조선이 세워져 가지고 1910년 한일합방 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2년마다 한 번씩 가뭄이 왔어요. 그 못 사는 거는 말도 못 하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제일 심한 가뭄가 물론 이제 현종 때도 그렇지만 숙종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들어서고 나서 내가 역사를 이제 전남대학교 교수가 했던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성계가 들어와가지고 이성계 아들 태종이 나오고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밑에 있는 또 동생을 죽이게 해가지고 뭐 엄청난 변화를 시킨 그 모든 원인이 가뭄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서 이제 결과는 역사적으로 그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보니까 결과를 가뭄에 대한이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조실록을 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유럽은 그게 다 있는데 유럽은 뭘로 나타내냐? 그림으로 다 나타냈죠. 이만점이라고요. 고흐나 고갱이나 또 뭐 이런 우리 뭐 많은 저 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다 나타나요. 이 그림에 보면은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시 한 1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정확한 그 집계는 없더라고요, 유럽도. 근데 흑사병으로 한 반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 같은 거는 아시아인데, 그 중에서 그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제일 나오는 게 기근에다가 추위, 그 다음에는 갈등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사실 그 러시아를 침공하고 나폴레옹이 어디까지 갔냐면 에집트까지 갔다고요. 에집트에 갔는데 나폴레옹이 추운 데만 있다가 더운 데 가니까 이거 속수무책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더운 장비 그런 게 추울 때 입던 장비 그대로 가니까 병사들이 사람이 더우면은 완전히 그 어떤 그 뭐야 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죽는다 하면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대요. 결국 나폴레옹이 죽은 것, 전쟁에 패한 것도 저는 나폴레옹을 볼 때 나폴레옹이 영웅이 아니고 저는 정신병 환자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결국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것도 그 당시는 실패를 했지만 결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도 당시 일어나고 후에는 이제 이 과학의 발전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기후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조금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현재 기후 변화가 지금 한 1도 정도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1도 정도 하는데 이제 6도 정도 올라가면 지구 멸망인데 1도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한 올라가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RCP 이제 그 지구 온실기 지체가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O2가 이 정도 농도로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고 이 정도 논란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대표 농도 예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글이 만일에 이제 CO2가 430에서 480 ppm, 뭐 480에서 530 ppm, 아니면 720에서 1000 ppm까지 올라갔을 때에 온도는 어떻게 변하고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게 RCP 8.5, 6.0 하는 이런 예측성 있는 CO2 농도 변화를 가르치는 게 그 대표 농도 경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대표 농도 경도가 만약에 8.5로 됐다 그러면 이 정도 높이가 기온이 올라간다 하는 게 이게 그 대표 농도 경로의 그 예측성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내가 봤는데 과거에는 말이죠. 호랑이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끼리도 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 코끼리의 그니까 이 회색 빛깔로 있는 건 코끼리가 살고 있던 지역인데 지금은 요 정도에만 그러니까 레드 컬러에 있는 데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보세요. 이게 돌고래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에서 입을 몰려서 굶어 죽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계 살이죠, 이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지구 이제 대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입니다. 근데 지구의 반경이 6,385km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km란 말이에요. 근데 6,375 반경이란 말이에요.
직경이 아니고 반경 6,375km에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은 최고 공기가 거의 없다고 말할 때까지를 100km를 잡고 있어요. 100km는 사실 6,375km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얇은 거죠. 그러나 실제 인류가 살고 있는 것은 10km를 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대륙권이. 이게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283도 K니까 섭씨 15도란 말이에요. 15도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여기서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또 상승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륙권, 여기는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 메조스피어,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비행기는 보통 우리 미국 가는 비행기는 요 층을 날아간다. 요 공기면 약간 위에요. 왜 그러냐면은 밑에는 공기가 춥고 위에는 따뜻하니까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바람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요.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는 건 그 외에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부력이 없어진다고. 대륙권에서 비행기에 올라가 비행기는 이런 터뷸런스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층을 올라가는 게 바로 이 트로포포즈 권계면 대륙권이라고 해요. 이래 내려가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올라갈수록 기온이 증가하는 요 두 층인데 화산이 폭발하면은 바로 여기에 쫙 깔려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에 깔려 있어서 화산재가 햇빛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청대기, 우리가 보통 여기를 상청대기라 그러고 여기를 하청대기라 그럽니다.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길이 높이 한 8km나 7.5km 이상을 상청대기라고 부르는데 기상학에서는 보고 있는데 여기를 한 상청대기나 하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빙하 문제란동, 그 다음에 오션 바이오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션 피직스, 생태계, 물순환, 생태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 즉 하느님이 내려주신 우리의 땅을 보존하거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라고 천문학과의 교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가 길이가 6,375km라고요. 6,385km. 이 킬로미터인데 이 지구가 이제 빙빙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계절이 생기는 것도 반드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야지 사계절이 생겨요. 똑바로 살면 사계절이 안 생긴다고요. 근데 요 기울어지는 게 약간 발행이 섰다가 약간 더 기울어졌다 하는 게 약 걸리는 시간이 한 4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나 지구가 망할 정도는 아니고 문제는 현재 지구가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구의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고 있어요. 지구의 사이즈가, 지구가 부피가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천문학 이영욱 교수라고 한 친구가 지금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직이니까 60대, 50대 후반이죠. 그 60대 정도 됐는데 우리 후배인데 이 친구가 한국 사람으로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구가 줄어든다고 있어요. 사이즈가 6,385km가 6,383km나 뭐 몇 킬로미터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지구가 줄어든다면 회전력이 더 빨라진다고요. 24시간이 아니고 50분인데 이제 한 10분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확실한 증명은 없는데 두 파가 나뉘어서 커진다, 적어진다. 어떤 게 맞는지는 아직 저는 제의 판단으로서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받으니까 이 태양 에너지가 어느 만큼 우리가 이제 북반구 지금 우리가 서울이 한 37.5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7.5도쯤 되는 이 지역에서 정확하게 받으면 우리는 지금 여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밑으로 가 있을 때는 호주 같은 데는 여름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제가 호주 가 있을 때 엄청나게 추웠었다면서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아는 거 한번 리바이벌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감마레이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우주선이라고 그러는데 감마레이가 한 0.001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짧은 게 엑스레이, 그 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시광 영역이 한 0.35 마이크로메타. 여기는 0.4라 제가 알기로는 0.32 마이크로메타에서 0.78 마이크로메타. 좀 그런 게 이제 레드 컬러란 말이에요. 요것만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복사 에너지에 대한 어떤 넓은 범위에서 인간이 보는 게 요 부분이 굉장히 짧은 가시 영역인데 학문적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보통 빛이 뭐 적어가지고 뭐 빛 하는데 빛은 그냥 반사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랭크 곡선을 그려보면은 복사 에너지가 제일 에너지의 양이 제일 높은 게 현재 지금 뭐 프랭크 곡선이 이 곡선은 아니고 우리가 해당하는 곡선이 이 곡선인데 이 곡선에 보면은 보통 제일 에너지가 많은 게 사실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부분에 에너지가 제일 많은데 이 복사 에너지가 정확하게 다 지구에 들어올 때 솔라 스펙트럼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한테 오는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굉장히 파장에 따라서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 성분 기체인 수소, 산소, 뭐 질소, 뭐 이런 카본, 이산화탄소 같은 먼지 이런 것 때문에 파장에 따라서 흡수가 되고 산란이 돼가지고 실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의 곡선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보통 잘 아신 대로 이제 여기에 그런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제가 이건 이제 다 아실지도 모르고 또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러 제가 가져와 본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열악한 사람이 비어스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층이 있으면은 대기층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이제 인텐시티로 볼 때 I라고 보면 I0의 파장에 따라서 들어오면은 이 들어오는 양은 바깥에 우리 대기층을 뚫고 우리한테 도달하는 양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양이 어느 만큼 감쇄되느냐. 그 감쇄되는 양을 우리는 소산계수, 익스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익스틴션은 뭐냐면은 absorption, 흡수하고 반사, 산란돼 가지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산란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산란되는 양이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우리 그 뭐라 그럴까 뭐 파장이 짧은 거 뭐 이런 부분에서 산란되어 와야 되는데 왜 그 보랏빛이나 이런 색으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산란돼서 들어오는 빛 그 자체가 오면서 또 산란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파란색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 하는 게 산란도 되지만 결국 복사 에너지는 들어올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양은 처음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어느 만큼 감쇄되느냐, 흡수와 산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러한 걸 논리를 밝혀서 알고 있어야지만 지구 온실기체가 어느 만큼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 현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대기의 복사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기본적인 알 수 있는 게 뭐 프랭크 법칙이란다, 스테판 볼츠만 이퀘이션, 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컬처업스 로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아시고 여기서 한 번 더 왔습니다만 제가 이 무지개가 뜨는 것도 여기 이제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 뜨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왜 빨주노초 파남배가 들어오냐 하면은 무지개가 있을 때는 구름의 작은 입자들이 빛이 들어오면 이게 무지개는 산란되거나 반사돼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굴절돼서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제일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은 불절이 심하게 되고 긴 파장의 별들은 불절이 약하게 되니까 넓은 각도로 우리한테 보이니까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란 보라색의 빨주노초파는 구름 무지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빛이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오느냐? 그건 아니고 태양빛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어떤 입체각에 의해서 이렇게 요 입체각으로서 표현되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넓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도에서 계산을 해야지만 이러한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얼마씩 오느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결국 기후를 예측하고 기후를 어떻게 우리가 기후를 보존하느냐, 기상을 보존하느냐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면은 결국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치 모델에 이런 모든 어떤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대륙권은 약 10km, 적도 부근에 있는 대륙권의 공계면은 한 12km 내지 15km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 지금 여기 35도에서 한 38도 요 정도 되는 이에서는 그 대륙권의 높이가 약 한 7km쯤 돼요. 그리고 극지방으로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한 뭐 5km, 60km 이러는데 그 안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오존층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뭐 지구에 그 어떤 그 생물이 존재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존층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러한 에너지가 더운 에너지가 파장이 있는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옥시전 산소 분자의 에너지를 해가지고 산소 분자를 해리를 시켰다가 다시 어떤 몰레큘이 다시 응집을 시키니까 O3 오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23km, 22km 상층에 오존이 많이 분포되어 있냐 하면은 태양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내려오면 좀 적게 막 받잖아요. 그래서 오존층이 거기 쫙 깔려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짧은 파장 에너지를 대부분 오존층에서 그걸 흡수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물체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이 오존층을 파괴를 시키는 어떤 이 화학적인 물질을 인간이 올려보내면은 오존층이 이렇게 이 광학 반응을 안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O3가 O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에너지가 이제 중간에 그림을 보면 태양 에너지가 이제 F만큼 들어오면은 결국 3F가 2F, 1F가 들어오는 에너지만큼 또 에너지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물체에 이게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는 계속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 에너지 받는 만큼 에너지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뜨거워서 우리가 못 진다고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에코사이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이야기 조금 생략하겠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모든 물체는 이제 어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을 때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린하우스 효과인데, 그린하우스는 온실기체, 온실이니까 잘 아시겠죠.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342 와트 퍼 미터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와트 퍼 미터 스퀘어는 뭐냐면은 1초 동안에 342 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줄 에너지가. 그것을 단위 면적 하니까 와트가 되는데, 이 342 와트 퍼 미터 스퀘어에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이놈이 약 107 와트가 그러니까 먼지나 대기 분자에서 반사해서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니까 정확하게 342의 한 3분의 1, 30%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구의 반사도, 알베도를 30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30%. 지구의 반사도가 30.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에서 이번에 우주들 올라가서 달도 찍고 지구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반사도하고 지구의 반사도는 확연히 틀려요.
그리고 또 수금지와 목토까지 수금지화까지가 지구성 행성인데 거기서 지구가 약간 제일 크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지구가 제일 밝게 빛난다고요.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30%. 화성이나 금성이나 혹은 수성은 그렇지 않아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지구 대기에서 한 일부가 흡수가 돼버려요. 67흡수가 나머지 49%, 즉 한 50% 정도 되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체 대기 환경에 도달을 한다고요. 도달을 하면 이게 짧은 파장 대부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길게 잡아서 10마이크로미터 이내, 한 1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짧은 파장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왜 짧은 파장 에너지가 대부분이냐면은 태양의 온도는 6300도 K잖아요. 6300도 절대 온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온도에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짧은 파장이 많다고요. 근데 이 지구는 한번 보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287 또 K, 그러니까 15도잖아요. 태양보다 훨씬 뜨겁지 않으니까 긴 파장의 에너지가 나간다고요. 긴 파장의 에너지는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큰 숫자, 에너지, 비교할 때는 큰 숫자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나가는데, 이 나가는 게 지구에 어떤 대기가 있어서 이것이 흡수를 해서 밑으로 내기도 하고, 우로 내기로 해가지고, 결국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235가 나간다고 합니다. 235 더하기 107 하면은 342가 딱 된다고요. 여기 이제 지구 온실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요게 이제 온실 기체에 의해 가지고 그린하우스 효과 때문에 우리가 15도 정도의 기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원래 쉽게 말해 종교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체의 양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는데, 인간이 지금 어떤 산업이나 전쟁이나 많이 일어나니까 CO2가 많아가지고 또 메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 이게 온실기체 때문에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내려오는 에너지가 많이 난다고요. 결국 다 나가긴 나는데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지금 한 1.5도, 1.3도 정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outgoing long wave radiation, 지구가 내는 레디에이션이 과거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2020년, 점점 더 이거는 들어오는 대신 나가는 건 점점 더 불균형을 이룬다 하는 게 예측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람이 왜 어떻게 돼서 부느냐 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force, 힘은 mass, 이 부피, 질량과 그 힘이 가지고 있는 가속도하고 비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의 몸무게를 느낀다든지 우리의 뭔가를 느끼는 건 엘리베이터가 붕 하면서 올라올 때지, 엘리베이터가 한참 올라갈 때 등속도로 올라가면은 가속도가 즉 0이 1이 되면은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힘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 힘도 몸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사람하고 부딪히면 가벼운 사람의 튕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량과 가속도의 변화인데, 힘은 가속도가 1이면은 아무런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이 센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기상학의 원리, 최원리입니다. 일기예보하는데 최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바람의 공기의 이동을 속도이기 때문에 V, 그러니까 이제 미분으로 나눌 때는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공기가 이동하느냐를 나타내는 여기에 어떤 힘을 미치냐.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매스를 곱해야 되는데, 매스는 이제 1이라 놓고 할 때, 매스는 뭐 각종 다르기 때문에 놓으면 이제 dV/dt로 나타나는데, 이 바람이 일으키는 힘은 첫째는 기압 경도력. 쉽게 말할 때 여기에 기압이 높으냐, 여기 기압이 낮느냐,
어느 만큼 차이 나서 바람이 기압에 따라서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기압 경도력이라 그러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pressure gradient force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구 전향력, Coriolis force. 지구가 돌기 때문에요. 바람이 똑바로 안 가고, 바람이 지구의 회전력 때문에 바람이 휘어진다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 있는 보고 이제, 이란에서, 미국에서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쏜다고요. 그러면, 저기 있대 위도가 뭐 몇 도 몇 도를 그대로 쏘면 절대로 안 맞아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 콜리오리스 포스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쏘야지만 거기 정확하게 맞다고요. 지구 회전력이 그만큼, 바람도 그렇지만 실제 미사일이나 총을 쏠 때도 똑같은 위치라고요. 물론 뭐 총이 한 100m까지 간다. 이거는 아무런 뭐, 그건 없지만. 두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바람은 마찰력이 있어요. 산이 많고 건물이 많은 곳하고 해양에서 부는 바람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보면은 콜리오리스 포스를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콜리오리스 포스가 없어서 제일 위에 여기 보면은 딱 발라야 되는데 지구는 북반구에서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돈다고요. 콜리오리스 지구가 어느 만큼 빨리 도는지 아십니까? 4만 킬로를 24시간 만에 돌아요. 비행기, 우리 인간이 발견한 비행기 치고 24시간 만에 4만 킬로를 가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24시간 만에 4만 킬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요. 예. 달리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다든지 이렇게 불 때는 반드시 이 힘을 받는 것을 가미를 카운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콜리오리스 포스, 지구 전향력이라고 해요. 전향력은 물론 위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전향력이 센 곳은 적도 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우리 보통 이 도시에서 빌딩 빌딩 많은 곳에서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수렴이고, 바람이 흩어져 나갈 때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렴할 때, 발산할 때, 만약 상층에서 수렴을 한다든가 발산하면은 하층 바람이 딸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딸려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그게 상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과학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람이란 동, 구름이나 모든 강우 현상이, 모든 현상은 상층 대기가 하층을 지배를 한다고요. 그래서 상층 대기를 알아야 돼요. 상층 대기는 어느 정도로 상층 대기를 하느냐? 층으로 다 나눴는데 보통 1.5km 이상, 850 헥토파스칼, 850mB를 1.5km를 하면 그 이상을 상층 대기라고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밑에도 말이죠. 우리가 15m, 쉽게 말해서 1층, 2층, 3층, 우리 보통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를 할 때 색칠을 보면 말이죠.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똑같은 색깔이고 5층부터 다르게 색깔을 해놨다고요. 그 1층, 2층, 4층까지의 높이가 15m였다예요. 15m. 예. 그게 바로 고려돼서 나온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람의 종류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바람이 있는데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지상풍이라 그래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온갖 게 있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위에 상층풍을 가지고 우리 지근풍이라 그런다고요. 지근풍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는 저기압이고 고기압이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압력이 차이가 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콜리오리스 포스, 지구 전향력이 한다고요. 지구 전향력하고 기압 경도력하고가 똑같을 때 부는 바람을 우리는 지근풍이라 그러는데 이 지근풍은 상층에서 일어난다, 대부분. 보통 한 3km, 700헥토파스칼이나 아니면 한 10km 가까이 된 지정에서 일어나는 게 일어나고 보통 또 우리 온도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서멀 윈드라 그러는데,
상층에서는 지근풍이 일어나고 하층에서는 지상풍이 일어나니까 이 바람의 차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온도풍이라고 합니다. 온도 차이. 상층에 차고 우리는 따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고요. 이렇게 막 도는데 이 적도는 태양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따뜻하잖아요. 밑에 되니까 상층 경에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기온이 이리 올라가는데 이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따뜻한 기온이 이리 올라가고 이리 올라가니까 이런 적도 수렴대라 그러는데 이런 바람이 하층에서 수렴해가지고 상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상층이 차가우니까 흩어져가 이래 된다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적도 수렴대라 그러고 적도 무풍지대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해서 적도 무풍지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느냐. 그게 바로 제일 그 유명한 스페인의 콜럼버스였어요. 어떤 현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신대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적도 무풍대는 그 당시에는 전기가 돛담배가 같지 않습니까? 적도에서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현재도 그래요. 전혀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돛담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금을 구하러, 황금을 구하러 갔는데 바람이 안 오니까 몇 달 동안 선원들이 그 노를 적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보름이면 지나갈 걸 2달, 3달이 걸렸다고요. 제가 스페인에 가서 콜럼버스 장례 치르는 걸 보니까 아길로 하이메 교도 잘 아는데 콜럼버스가 스페인에 돌아오면은 스페인 왕하고 영국 왕은 또 황금을 구하러 보내고 돌아오면 황금을 몸살이 날 거 아닙니까? 대서양 한복판에서 바다에서 죽었어요. 배 위에서 병사했는데 콜럼버스가 내가 죽거든 절대로 내 죽은 시체를 스페인에 묻지 말라. 얼마나 한이 받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왕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콜럼버스의 시체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오니까 귀족들을 보고 콜럼버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귀족들이 관을 다 울려매고 가라고 해가지고 스페인에 가니까 그 콜럼버스 그걸 귀족들이 스페인 관을 울려매고 가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차운 바람이 내려오는데 그냥 끝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다시 이런 효과가 일어나요. 여기가 어디냐면 30도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온 게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여기는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니까 밀도가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압이 생기는다고요. 30도 부근에서 고기압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제일 일기에 보면 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로 그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겼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고요.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한 60도 부근에 또 다시 올라가요. 그렇게 이거는 기상학적으로 큰 문제는 이 극지방에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러면 적도에서 아까 콜리오리티 포스가 제일 강하니까 이 바람 이렇게 이제 지구가 도니까 이 적도 부근에서는 적도 무풍지대가 생기면서 적도 바로 위에 있는 한 5도 내지 10도 사이에 5도 사이, 1도하고 5도 사이에는 0도 사이에는 바람이 전혀 없고 5도에서 10도 사이에서는 항상 태평양 쪽에서는 동풍이 붑니다. 동풍이 부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남미 쪽에 있는 페루 지방에서 필리핀,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한국 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바닷물이 밀려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올라간다고요. 따뜻한 물이. 그걸 가지고 라니냐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제가, 예. 지구 대기 대순환에서 아까 그런 년들. 바람이 계속 이제 이게 무역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역풍을 타고 이쪽에서 태평양을 건너고 옛날에 돛담배가 갔는데 이 바람이 물려서 지금 갔는 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적도 수렴대도 말이죠. 이 이제 그 여름에는 그렇게 적도 수렴대 쉽게 말해서 무풍지대가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무풍지대가 약간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 아주 적도 0도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요, 돛담배를 이용한다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 무풍지대를 피해서 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얘기지만 계속 동풍이 보니까 바닷물이 밀려서 따뜻한 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으로 가가지고 있을 때 그때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 동아시아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와요. 바닷물이 따뜻해서 전기가 많이 되니까.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높아지면 와르르 밀려가지고 다시 동태평양 쪽으로 페루 지방 남미 쪽으로 물이 다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엘니뇨라 그래요. 엘니뇨는 아기 예수라 그럽니다. 따뜻한 물이 다시 오니까 페루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거든. 그다음에 이 그쪽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야 뭐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해가지고 엘니뇨식 아기 예수란 말이에요. 라니냐는 어린 처녀아이라고. 예. 맞아요? 엘니뇨 그냥 아이. 아이고. 아이 예수 말고 그냥 아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어린 예수라고 들었는데. 니뇨 그냥 소니. 오케이.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산이 있으면 말이죠. 산에서 바람이 불면 앞에 이 비가 오는데 이걸 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관가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한국이라고요. 시가 지난번에요. 서울 지역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작년입니까? 강릉 지방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어느 정도 애를 먹었냐면 강릉대학교 있는 교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이 없대. 마실 물 정도도. 그럼 그건 죽는 거죠. 그럼 대책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요. 예.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바람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바다가는 찹고 육지는 따뜻해지잖아요. 쉽게. 그러면 따뜻한 지역에서는 바람이 상승을 한다고요. 상승가 차가운 바람이 바다로 내려가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다고요. 언제 부느냐? 아침에 분다고요. 아침에 아주 그러니까 밤 새벽에 이렇게 불다가 한 9시나 7시쯤 되면은 이게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한 10시쯤 따뜻해지고 이게 여기가 차오니까 차온 곳에서 따뜻한 거로 육풍이 분다고. 육풍을 타고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러 간다고요. 요걸 알아야지만요. 쉽게 말해서 바다 이것도 이제 그렇다고요. 이 밤에는 말이죠. 육지가 따뜻해지잖아요. 참 차워지잖아요. 위에 차온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내려오는 걸 우리가 이걸 산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산풍이 분다고요. 낮에는 이게 더워지니까 더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니까 산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부니까 이 곡풍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등산하는 사람들 이걸 잘 아시면은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측하는 기술이 지금 이제 5일 전, 3일 전 예측, 5일 전 예측, 7일 전 예측까지는 괜찮아요. 예측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쉽게 말해서 북반구 예측도, 남반구 예측도, 또 5일 예산, 7일 예측도 북반구 예측이 거의 지금 머진 같이 되어 있는데 예측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서울 지역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있는 걸 보고 기상청에서 잘 맞느냐 내가 유심히 봤는데 잘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기상청에 있을 때보다도 예보관들 보고 교육시킬 때 네가 예보할 때는 95% 수치 모델 컴퓨터에 의존하고 나머지 5%는 네가 판단해야 된다. 애들이 안 그래요. 지가 판단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은 혹시 틀리면 책임이 저한테 오거든요.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봐요. 아무리 내가 가서 그래서 내가 기상청에 있을 때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야단을 되게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저를 엄청 좋아하는데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대요. 이제 빨리 할게요. 예, 오존청도 뭐 아까 이제 염화불나탄도 같은 CFC 같은 게 원래 요새는 사용 안 한다고 그러대요. 냉장고보다 이걸 사용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해가지고 예측을 하느냐 우리가 잠깐 볼 때는 지금 이제 최근에 2020년 이후에 개발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수치예보 모델 사업단 해가지고 뭐 한
제가 기상청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됐는데 이제 한국형 수치의 모델, 킴스카는 모델이 생겼어요. 코리아 그 모델 해가지고 수치 모델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예보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도 보면 UM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기상청 통합 모델이 있고 ECMWF 유럽 중기 이제 이거는 기간이 중간쯤 되는 기간의 중기 예측 모델이 있고 전지구 모델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컴퓨터의 이 모델이 이게 완전히 수치 모델이에요. 수학적으로 아까 말하는 바람의 영향을 아까 저는 아주 초보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아까 표현을 해서 그 표현을 슈퍼컴퓨터로 오창에 가면 기상청이 운영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현재 소파 아마 한국에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제일 큰 걸 거예요.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쉽게 말하면 단기 예보. 단기 예보를 하는 게 보통 우리가 1일 예보, 3일 예보까지를 단기 예보로 그러는데 3일 예보는 어떤 뭐 계절 예보 아니면 뭐 중기 예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냐면 말이죠. 근데 이제 예보를 컴퓨터가 돌리는까지는 좋은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자. 아까 말한 대로 얘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AI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 기반. 요거는 아직 실현 안 돼. AI 기반 이제 실험 단계예요. 어디서 하냐면 WMO, 세계 월드 미디어로지컬 오가니제이션 스위스에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데 WMO하고 UN에서 나사에서 이 AI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말이죠. 이 일기기상이라는 게 하도 많이 하니까 수치 예보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나와요, 요새는. 그런데 그 이론이 쫙 오는데 불과 그 이론대로 따라 나가는데 그 한 짧은 시간, 10분, 20분 시간에 날씨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상청 예보관들 보고 예보를 할 때는 네가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수치 예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기상청 밖에서 하늘을 한번 보고 해라. 애들이 그걸 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구에 이 옛날에 지금 과거에는 지구의 빙하가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우리 아까 말한 소빙하기 시대 때죠. 리틀라이트 LIC 때인데 지금은 그린랜드 여기만 이 트럼프가 탐을 내는 그린랜드. 그다고 이제 2050년 후에는 지구가 얼마만큼 더워질 것이냐. 사실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북반구에 사람들이 인간의 산업시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쟁도 이란에도 전쟁이 북반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차워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CO2의 어떤 온실기체가 많으냐 적으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고 화산에 차이 나지만 과거 지금 이제 BC 여기 이제 이거 뭐 8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고 보면은 지구가 더워졌다 어려워졌다 캐는 것이 계속 있었는데 현재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CO2의 농도가 421 ppm. 제가 기상청에서 이제 제 관할에 있는 게 안면도에 가면 꼬치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안면도에 지구대기 감시 관측소가 있는데 사실 그 감시 관측소가 아주 잘 지었어요. 번뜩 가면 막 놀랍니다. 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 건물을 짓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관측을 했을 때 제가 있을 때는 310 ppm이었어요. 물론 몇 년도요? 예? 2005년도. 제가 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때. 근데 지금 421 ppm. 421 ppm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에서 오는 그런 거 영향을 받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쉽게 말해서 기후 난민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에 어려운 그 풍랑을 겪어서 바닷물에 익사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유럽 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한 게 바로 기후 난민이거든요.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김혜자 영화 배우가 카메라 텔레비전 선전하는 아프리카 구하락한 우리 가끔 보잖아요. 보면은
거의 물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물만 풍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런 문제, 전쟁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문제예요. 환경 생태계, 해양 산성화, 홍수, 해양 산성화 때문에 우리가 그 뭡니까 바다에 있는 이 산호초가 다 없어지. 산호초가 바닷물을 굉장히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산호초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바닷속에는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다면은 그 수치 예보, ECMWF나 UN 모델 같은 그런 컴퓨터 그 슈퍼컴 수치 모델을 돌리게 한 그런 걸 하려면 쉽게 말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관측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라고요. 지상 관측과 상층에 있는 이런 그 풍선 관측. 지금도 우리나라 풍선 관측 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나와서 개인 업체를 하는데 이 풍선 날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상청에도 돈 받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이 궤도 위성인데 저궤도 위성, 고궤도 위성, 정지 위성 다 활용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기후변화, 지구가 더워진다, 추워진다를 우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관측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게 넌센스다, 어떤 사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측 나온 데이터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산호초가 형성된 해양 생태의 생물 생물 25%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의 보고인데 이러한 관계, 물고기들이 이산화탄소 증가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산성화된다면은 물고기들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에코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상이 너무 어려워서 상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대로 플라스틱 문제, 산림벌채 문제, 한 가지 왜 나무가 중요하냐. 제가 이제 이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가 둥그렇잖아요. 동쪽에 한 10%, 호주 전체 면적의 10% 되는 지역에 호주 인구가 2,600만 명인데 2,600만 명이 호주 전체 지역의 10% 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낙타 구경도 할 겸 세계에서 낙타가 제일 많은 나라가 호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겸 또 관광도 할 겸 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호주의 내륙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호주가 이 내륙 지방을 조금만 가니까 한 100km 정도 가니까 산이 있어요. 산맥이 있어요. 쫙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때문에 이 동쪽에 있는 호주의 대부분이 도시가 형성되고 쉽게 말해 브리즈번이나 시드니나 그다음 멜버른 같은 그런 도시들이 다 호주의 동쪽에 조그만 지역에 있지 이 넓은 지역에는 대부분 지역에 사람이 한 명도 못 살고 생물도 못 산대요. 사막이라서 비가 안 와서. 그럼 왜 이쪽은 비가 오느냐? 물론 동쪽에 큰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비가 오지만 그 바람 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산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맥이 있으니까 그게 걸려서 쉽게 말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산맥도 민둥숭이 삶, 그러니까 헐만 있는 삶에는 안 된다고요.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도요,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이 걸려서 우리나라 서쪽에는 서해안에서 바람이 부니까 태백산맥이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구름이 비를 만들거나 수분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비가 북한강에 있는 소양강댐이나 의암댐이나 춘천댐이나 화천댐이라고요. 그리고 밑에 소백산맥이 있으니까 북서풍이 불 때는 그 산맥이 걸려서 춘천댐에 물이 풍부하니까 한강에 2,500만 명이 한강의 유역에서 살고 있어도 물 부족을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요. 낙동강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산맥이 그냥 있어도 산맥이 바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쭉 바람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이라고요. 낙동강은요. 예. 예. 그리고 또 섬진강이나 영산강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산맥을 민둥상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나무 한 그루 베는데 1천만 원 벌금이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상청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걸
국가한테 알려줘야 된다고요. 알려주고 그걸 하는데 개발을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막 깎고 거기다가 고속도로 내고 말이죠. 그거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태백산맥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높이 그대로 가만히 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된다고요. 자, 이제 에코사이드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되어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입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밑에 소련의 기밀 주의 및 은폐 주의에 따라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RBMK 원자로는 구시대의 원자력 발전소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특히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는 노심의 한계로 인해 자기 제어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후수라는 대폭발로 치닫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어서 특히 공산주의의 성리적인 조기 달성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지시하는 완공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10분 안 돼가 15분 만에. 네.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요 4기가 있어요. 근데 4호기가 터졌어요. 4기 중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4호기가 터져가지고. 예. 그런데 이 정부에서 빨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켜라. 우리의 성리와 우리의 실적을 남겨야 된다고 지시를 내려오니까 시험 가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동을 했어요.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시험 가동을 또 이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원자력이라고 한 거 제일 보니까 어때 원자력의 어떤 시기에 말해서 우라늄 238에 대한 중성자가 원자핵에 부딪히면은 이 여러 개의 중성자가 생기고 계속 이게 핵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원자력이 계속 발생하면 여기서 엄청난 열이 나오거든요. 여기 쉽게 말해서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 구조는 똑같은데 물을 데워 나와서 거기서 나는 데우는 전기가 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건 똑같은데 화력은 석탄을 떼는 거고 원자력은 원자력 이 핵분열에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열로 인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논리인데 이게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가지고 그 폭파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약 1986년도에서 95년도까지 인력해가지고 30km 주민이 60만 명 중에 4천 명이 죽었고 60만 명이 거의 다 어떤 환자가 됐고 그 중에 이제 주위에 있는 방사능으로 뭐 이렇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600만 명 중에서 5천여 명. 그래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것은 원자력 발전소 그 구조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은 반드시 시험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실적으로 빨리 하라니까 시험 가동 없이 원자력 발전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야 이거 시험 가동해야 된다. 시험 가동을 하는데 시험 가동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 올라 100% 하는 것을 한 23% 정도로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 낮추려면은 원자력 발전 시동을 꺼야 되거든요. 끄고 그 낮추려면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터빈을 돌리는데 그 시간이 1분 정도 차이가 있답니다. 그 1분 정도 차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 관해서 시험 가동을 안 한 것 자체도 공산주의 정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시험 가동에 있어서 했는 것도 사람이 그 논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그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하면 절대로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잘못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급발진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급발진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기상항공기를 작년까지 기상항공기 운영 본부장이었었어요. 항공기 사고의 95%가 조종사 잘못입니다. 항공기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 그 후에 원자력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 한 번 있었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이런 애가 태어났다고요. 이 우라늄이 우라늄의 원인이 이렇게 문제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에코사이드가 고엽제에 이 1967년도 월남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혹시 월남전 참전 안 하셨어요?
예, 미군이 뿌려낸 고엽제인데 베트콩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원래 뿌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고엽제 뿌린 거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습니다. 이 일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사실이라고요. 우리나라도 고엽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면요.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카우카 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카우카 댐이 제일 우크라이나에 크니까 쉽게 말해 소양강 댐의 6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6배나 되는 그 엄청난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방제 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터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것은 어떤 그 사력댐이기 때문에 모래하고 자갈로 지은 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소양강 댐도 그렇고 후보 댐은 사력댐이 아니라고 콘크리트 댐이라고요. 콘크리트 댐은 어떻게 균열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확 터질 수 있지만 사력댐은 웬만한 폭격이나 웬만한 전쟁이 있어도 사력댐은 터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사력댐이 좋은 건데 여기 댐도 사력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터가지고 바깥에서 폭탄도 안 터지는데 터져가지고 이래 되느냐?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사력댐을 안에서 폭발시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엄청난 사람의 그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의 홍수가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홍수가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사실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투발루가 있는 뭡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투발루 사건은. 예. 뭐냐면은 투발루가 이렇게 아름다운다는데 이 길이가 굉장히 길대요. 여기 이제 아름다운데 이게 바닷물에 해가지고 상승하니까 이만큼 다 잠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투발루에 있는 외무부 장관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엔에다가 회의할 적에 화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됐으니까 보상을 해라. 그래서 유엔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서 이 기후를 온난화시키는 산업국, 미국을 위시로 한 모든 산업국은 투발루에다 지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단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한번 보면 단기적인 2022년 2월에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일어났는데 5,020만 톤 그 건물과 시설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보통 전투에서 2,090만 톤의 어떤 CO2 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전투기 1시간에 나오는 CO2의 양이 승용차가 승용차 한 대가 7년치 모는 내는 그 탄소 배출하고 같답니다. 그게. 이제 런던 퀸 메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인데요. 이게 보면은 군수물자 수송, 미군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스라엘에 군수물자 5만 톤을 수송하는데 항공기 507편, 함선 107대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CO2 배출량은 1십 100천만 10만 27만 8천 톤으로 전쟁 중 배출량의 21%를 차정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고 수송하는 데만 일어나는 CO2 배출 양이라고요. 네. 산림과 기상인데 이게 마지막인데요. 산림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세계적인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이런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어요.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호주, 캔베라 그때 산불이 일어났는데 보통 일어나면 말이죠. 산이 일어나면은 산에 이제 구름이 있으면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니까 은결이가 비가 오고 여기는 건조한 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100m 올라가는데 0.5도 정도의 기온이 낮아져요. 내려올 때는 건조하니까 100m 내려오는데 1도씩 기온이 올라간다고. 이걸 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강릉이고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은데 강릉은 이렇게 드라이하다고요. 이게 이제 그러한 극심한 환경 조건 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 뒤에 보면은 캘리포니아 앞에 있으면은 캘리포니아 뒤에 이게 아주 높은 이 해안 산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넘어봤거든요. 아주 내려오는데 막 45도 각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부는 바람을 가지고 산타에나 뭐라 그러나 쉽게 다른 말로 악마의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이 대륙이다 보니까 산맥 저쪽에 로키 산맥이 있는 이쪽에 있는 쪽에는 콜로라도 뭐 네바다 뭐 이런 쪽에서는 대륙이니까 거기서는 겨울 되면은 봄 되면은 거기는 차워지니까 고기압이 생긴다. 그 고기압에서 바람이 넘어 내려오는 게 산타에나 바람인데 이 바람이 이렇게 내가지고 이 해안 산맥을 내가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니까 건조한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람이 몇 개가 일어나냐면은 펠리세이즈 산불, 이튼 산불, 휴즈 산불, 보드 산불, 캐넌, 허드, 리디아 산불 일어나가지고 이 산불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말리부 해안에 있는 집들을 다 태웠어요. 물론 그렇고 근데 이거는 캘리포니아 원래 드라이한 데라서 그렇지만 이게 나무 일이 아니거든. 우리나라 지금 영덕이나 울진이나 일어나고 있는 산불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산불의 원인이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 생태학을 제가 들어보니 이콜로지를 들어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바람, 산불은 이게 다시 복구되는 게 있고 자연 현상이니까 그거는 불 끄면 안 된다. 그대로 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캘리포니아 산불은 전기 합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울진에는 정신병 환자가 불을 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산불의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마켓이 완전히 불이 다 타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이.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3분 만에. 아마존강 열대우림 파괴. 이건 말이죠. 열대우림에서 여기서 발생돼가지고 오는 산소는 1시간에 한 800km 달려서 전파되거든요. 겨울에 우리한테 온다고요. 이거 배면 안 돼요. 근데 유엔하고 미국에서 아무리 브라질에다가 이 나무를 베지 말라 해도 이렇게 계속 개발한다고 벤다고. 왜냐하면 돈이 생기니까 당장. 말을 안 들어요, 브라질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먹고 살아야죠. 말 안 들으면 왜 생각이 없고 사람들이 뭐 경쟁에 급박할 방법이 없어. 예, 그래 지구 사막화가 그래서 오늘날 지구 사막화는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도 한 20개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비 사막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점점 더 커지고 있대요. 예, 이건 에코사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베트남 전쟁, 수자원 정도에 일어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협약도 이건 사실 자발적인 권고거든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환경 파괴를 안 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도와주라 하는 게 파리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런 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옷도 가급적이면은 플라스틱이나 어떤 생태계에 파괴되지 않는 방향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도 드라이 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리라. 이런 게 바로 환경 보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